오늘도 전번에 이어서 전 북한 정보요원 김정일이 뒤늦은 고백, 독재자를 고발한다.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을 지은이 잉그리트 스타이너 가시, 그리고 다루단 가시, 옮기니 박진건, 펴낸 것 위즈덤 피플. 오늘 읽어드릴 책 서제목은 멋진 독일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내용을 본다면 독재자를 위한 임무 수행에 나섰던 북한 군수 담당 해정보요원, 그는 왜 내부 고발자가 되었나, 왜 특권 계층의 삶을 뒤로하고 15년을 잠적해야 했나, 뒤늦게 터지는 그의 입을 통해 북한의 역사와 정치, 로얄 패밀리 삶, 숨겨진 일화, 알려지지 않은 비사와 사회 문제가 가감없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사꾼들은 소리를 외치면서 긴박하게 플랫폼에서 기차 안에 있는 여행객들에게 노란 가실들을 내밀고 있다. 김정일은 호기심이 발동한다. 배부르다는 느낌을 거의 알지 못하는 그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들고서 맛을 보고 즐겨보고 싶다. 그 젊은이는 전에 본 적도 없는 가실 10개를 시베리아의 도시 이르크츠크 역에서 기차의 창문을 통해 건네받았다. 그는 바로 열매의 껍질을 벗기고 자기 동료들이 기대에 가득 찬 신선을 받으면서 레몬을 깨문다. 기대를 걸었던 과일이 시큼하기만 하다니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정렬은 비싼 블로화를 주고 샀던 게 화가 나서 기차가 모스크바 방향으로 출발하자마자 레몬을 먹던 창밖으로 내던진다. 며칠 전부터 수십 명의 북한의 새내기 대학생들이 서방으로 가는 기차에 앉아있다. 김정일은 그들 중 한 사람이다. 여전히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12살이야 비로소 읽기와 쓰기를 배운 그가 기계공학을 전공하기 위해 이제 20세의 나이에 동독으로 가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확고한 의지와 식지 않은 탐구욕을 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10년 또는 그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것을 배웠다. 나중에 천부적인 모범 학생의 대학 입학 시험 성적은 정렬은 몇 주 후인 1955년 7월에 해외 장학금 입학 선발 시험에 초대하게 할 정도로 뛰어났다. 공산주의 교육부의 공무원들은 전쟁 직후에 아직 잿더미에 놓여있는 수도 평양에서 수천 명의 지원자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강당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그들은 이 나라의 가장 명석한 수세들이다. 그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요구에 따라 해외 유학을 해야 한다. 가장 새로운 학문을 배워 그것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때 그들의 학과 선택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당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비용은 공산주의 형제 국가들이 담당하기로 했다. 이 나라들은 북한에 대한 장학금을 대는 것이 전쟁 후 황폐해진 북한을 재건하기 위한 연대 책임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일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시험을 치르면서 불가리에서 가서 식품공학 전공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찍이 소년을 인쇄공으로 추천했던 교육부에 근무하는 그의 멘토는 그를 불러 조언을 한다. 동무는 기계공학을 전공해야 해. 그것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독일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동무는 훌륭한 기술자가 될 거야. 그리고 2주 후 김정일은 동유럽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에서 유학하게 될 64명의 달인 행운 아이들과 함께 새로 지은 평양역에 서 있다. 국가가 기부한 새로운 유니폼을 입은 공산주의 북한의 희망자들은 발을 내디뎌야 한 모두 그가 전쟁에 헤아릴 수 없는 황량한 상태와 국립으로 너무 가난해서 짐을 갖고 여행을 떠나는 이가 없었다. 젊은 남녀들 가운데 트렁크조차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포자기 속에 각각 필요한 소지품을 챙겨 놓았다. 여행 잘 다녀와라. 김승규는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아들 정유를 축하하고 있다.
미소 짓고 있는 아버지가 자기 장남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유행용 사탕 한 봉지가 전부이다. 그들이 서로 못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알고 있다. 일본 종년자들이 항복을 하고 난 후 정확히 10년이 지난 1955년 8월 어느 날 늦은 오후에 기차는 모스크바를 향해 출발한다. 기차가 중국과의 국경을 지나갈 때 학생들은 권유받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일성 동지를 위해 우리는 애국으로 갑니다를 부른다. 김정률도 화음을 맞춘다. 그러나 김정률은 몇몇 동무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는 나는 내 자신의 힘으로 해낸 거야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아주 현명하게 수령에 대한 감사를 큰 소리로 말하려고 애쓴다. 하마터면 그 젊은이는 대담하게 자신에게 이렇게 찌꺼릴 뻔했다. 난 이 기회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공부했고 아주 정당하게 유학을 가고 있는 거야. 스스로 결정한 인생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심지어 권리가 있다고 요구하는 것은 10년간의 공산주의 독재가 지난 1950년대 북한에서는 이미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공산당이 그 사이에 나라를 확고하게 장악했다. 점점 더 막강해진 김일성은 자신에게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경쟁자들을 공산주의 지도 계층 안에서 행해진 수많은 숙청으로 제거했다. 1년의 전시 과정에서 수십 명의 고위급 간부들이 미제 간첩으로 몰려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들 중에는 초창기 외무부 장관이자 공산주의자인 박헌영도 있었다. 독재자 김일성은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스타일의 가혹 행위로 정부의 수장, 당 고위층 또는 군 수뇌부로부터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처한다. 22명의 북한 초대 정부 강요들 중 17명의 묘태가 지나는 가운데 처형되거나 숙청으로 무해한 조언제가 되었다. 김정일은 감히 당의 비판적인 말을 하지 못한다. 당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었고 그를 이제 유학 보내주었다. 노예 같은 농부의 자식인 그는 국가에 충성했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조선노동당에 충성했다. 평양 교육부에 있는 친구들이 그에게 사례를 반드시 설명하지 않아도 그는 알고 있다. 우선 여심이 있는 젊은이는 그 자신이 교육을 위해 애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지시로 가는 것이고 북한을 위해 헌신하려고 가는 것이다. 떠난 지 거의 14일이 지난 8월 말 기차가 어느 서늘한 아침에 동베를린에 도착할 때 자기 자신과 자신이 임무를 철저히 신뢰하고 있는 김정률은 처음으로 불안해진다. 베를린 문교부가 파견한 공무원이 피곤한 북한 대학생들에게 탁탁탁 하고 무슨 말을 터퍼붓는다. 그들 중에 누구도 독일어를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도 빵과 버터를 포함한 아침 식사, 굶주린 젊은이들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호사가 김정률을 긴장시킨다. 수수만에 처음으로 그는 다시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어떻게든 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배울 것이라는 그의 확신을 공고히 하고 있다. 첫 번째 체류지는 라이프치히 칼 마르크스 대학교이다. 65명의 북한 대학생들 모두가 우선 독일어를 배우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오전과 오후에 독일어를 배운다. 하지만 새로운 애국 발음들과 낱말들로 애를 먹는다. 마치 대학교 담장 밖에는 아무런 생활이 없다는 듯이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다. 1년 후에 독일어 집중 과정의 시험에 학교 가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비록 그의 나날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배움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김정일은 라이프치히가 그에게 제공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존중하기 시작한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식사 시간에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수업을 마친 후에 식량을 구하러 갈 필요가 없었고 새를 사냥하거나 땔감을 먹을 필요가 없었다. 심지어 그는 저녁에 시내를 산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영화관이나 극장에도 갈 수 있고 친구들을 방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김정일은 이러한 자유를 누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가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베를린 주재 대사관의 북한 감사관은 대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 평양 행정부의 감독관은 그들에게 전당대회로 가라고도 강요하지 않는다. 반대로 북한의 김정일이 집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매 순간 명령을 받았다. 수업이나 일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재건하는데 나가 같이 일하는 것이 중요했다. 도랑 파기, 벽돌 나르기, 삽질, 도로 포장을 해야 했다. 자유로운 주말은 전혀 없었다. 폐허가 된 평양은 수백만 명의 인력을 동원하고 잘 정돈된 노동 전투를 동원하여 건물들을 다시 지어야만 했다. 이와 반대로 동독의 북한 대학생들의 생활은 얼마나 자유롭던지 수업 후 자기가 하는 것을 하든 말든 그것은 각자에게 맡겨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렬은 머릿속에 오직 배운다는 일념만 갖고 있었다. 가까운 서독에서 들려오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그 학생에게 흥미를 주지 못하고 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유일한 정치적 정도라고 여기고 있는 그는 공산주의 동독에서의 생활을 쾌적하게 느끼고 있다. 그는 극도로 가난한 북한의 상황과 비교하여 독일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훌륭한 번영에 놀랐고 자기 동료 중 몇 명이 자본주의 서독으로 도망가 영원한 작별을 하며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더더욱 정렬은 고국에 대해, 명령에 대해 그리고 새로운 북한을 건설하자는 약속에 대해 배반한 그들을 더더욱 경멸하고 있다. 1956년 여름에 21세의 청년은 능숙한 실력으로 어학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기계공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드레스덴 기술대학으로 학교를 바꾼다. 350명의 북한 대학생들은 구도시와 구도시의 가까운 주변에서 체류하고 있다. 가능한 한 계속해서 완벽하게 독일어를 배우려는 열정에 빠진 정렬은 마그데부르크 출신의 대학 동료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학업이 끝날 때까지 이 아시아 학생은 자신의 방을 어린 소년 칼 하이츠 일과 나눠 쓰고 있었다. 7년 동안 키가 크고 허리허리한 독일인과 머리만큼 키가 더 작고 힘이 센 이 북한인은 완벽한 한 쌍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탐구욕에 가득 차 야심만만하게 결연하게 훗날이 이력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한다. 그들은 운동하며 함께 오후를 즐기고 훈련하며 배운다. 독일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 사이에 점점 증대되는 정치적 긴장들은 두 학생에게 거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동독 정부는 1961년 8월에 서베를린에 장벽을 높이 쌓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건 역시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어떤 학생들은 서독에 작별을 외치고 싶어하고 어떤 학생들은 그때까지 개방되어 있던 도망갈 구멍인 베를린을 통해서 동독을 벗어나고 싶어한다. 수천 명의 동독인들이 매년 망명하고 있지만 김정일과 칼 하인츠 일은 결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드레스덴 대학생들의 모습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 사이 라이히스트라에 있는 대학생 기숙사에서는 이미 동독에서 유학하고 있던 30명 이상의 북한 대학생들이 독일 여성들과 함께 서쪽으로 탈출하였다. 몇몇은 저쪽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동독 여자친구들과 함께 도주하였다. 왜냐하면 동독에서 북한 대학생들에게는 독일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여자들은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의 아주 열렬한 여성 당원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애 사건들, 심지어 금지된 결혼이 들통나면 지체 없이 북한 소환 명령을 받게 된다. 려스턱에서 잠깐 휴가차 체류하던 중에 서독 여자와 사랑에 빠진 김속 씨는 1957년에 긴츠스트라스에 있는 정유리 대학생 기숙사에서 도망쳤다. 그는 도주하는 날 그 밤에 있는 전등을 모두 켜놓고 값비싼 책들도 남겨두고 갔다. 분단된 반대편으로 도주하는 것은 아직은 쉽고 막힌 장벽을 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젊은 북한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자본주의 소독에서 잠적하면 그만큼 북한에 있는 그의 가족은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도주 사실은 평양 지도부에 즉시 보고된다. 도주자의 동료들이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에 알리고 대사관은 다시 지체하지 않고 본국에 보고한다. 탈출자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은 악명 높은 강제노동 수용소들 중 한 곳에 처박히게 된다. 배신자 가족에 대한 비인간적이며 극도로 잔혹한 벌은 다른 대학생들이 도주의 유혹에 빠지는 데에 대해 이어볼 정도로 아주 가혹해야 했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은 살아남을 가망이 거의 없다. 각각 여러 마을에서 한 군데로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은 14시간에서 18시간 사이 하루 노동 가업을 완수해야만 한다. 의료적인 혜택은 물론이고 먹을 식량도 별로 없다. 수용자들은 매년 소금 한 자루만 받을 뿐이고 그들이 먹을 야채와 곡물을 스스로 재배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붙잡힌 자들은 몇 년 후에 굶주린 질병 그리고 가로로 사망한다. 김속식이 도주한 며칠 동안 평양의 정치국은 새로운 형식의 통제를 도입한다. 모든 북한 사람은 가족적인 배경에 근거해서 친화적, 중립적 또는 적대적이라고 분류된다. 몇 년 후에 이러한 분류 작업은 51개의 하부군까지 항해진다. 결혼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벌을 받고 언제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이러한 등급에 의해 좌우된다. 적대적이란 등급이 매겨지게 되는 것은 1950년대 말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2,500명의 사람들이 교수형을 당했고 7만 명 이상이 불모의 상간지역에 있는 수용소로 이주되었다. 이미 권력 이양이 진행 중이던 초창기에 공산당 당원이 되었던 아버지의 아들로서 김정일은 어떤 억압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계속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그는 물리, 화학, 역학 그리고 유체기계들이 학문에 몰두한다. 그는 배움과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해 인생을 즐겼다. 영화관에 다니는 것은 북한 친구들 중에서 크게 인기가 있었지만 냉정하고 항상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그는 영화관에 다니는 것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영화 감상은 시간 낭비이며 져야 한 짓이라며 거절한다. 그 영화들 가운데 아무것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저자들에게 말했다. 대신에 그는 책에 빠져 칼 마이시 소설들을 탐독하고 심지어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을 읽을 때 깊이 열중했던 것과 똑같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열심히 공부한다. 클래식 연주회와 오페라들은 그를 열광시켰다. 진지한 젊은이는 철저히 은밀하게 한 가지 아주 작은 호사를 누렸다. 정렬은 자기와 동갑내기인 칼 하인츠가 전혀 알지 못하게 매주 무용학교에서 다니고 있었다. 유학생들에게 왈츠, 탱고 또는 폭스트롯을 배우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렬을 잘 알고 있는 그의 친구들이 그를 가망이 없는 시대에 뒤진 부르조아보다 더 훨씬 나쁜 인간이라고 경멸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정렬은 그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에 북한 대학생들이 8월 15일에 항상 그러는 것처럼 일본 식민지 통치로부터의 해방을 축하하고 서로 노래를 부른다면 그는 춤을 출 것이다. 그는 다른 북한 대학생들에게 전혀 낯선 왈츠를 멋지게 추면서 그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이다. 그 사이에 독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독일 문화를 좋아하는 법을 배운 정률에게 독일어 별명이 생겼다.
독일 국영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 마르쿠스와 에밀이라는 코미디언들이 걸음걸이를 따라한 다음부터 공과대학의 동료들은 그를 에밀이라고 부른다. 마르쿠스와 에밀은 칼 하인츠 일가 김정일처럼 두 명의 젊은 남자들로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크다. 내가 에밀이야. 정렬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지만 대학 동료들은 웃으면서 대답한다. 아니야, 내가 에밀이야. 결국 그의 동료들은 정렬을 완전히 에밀이라고 부르게 된다. 김정일이란 이름은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를 에밀이라고만 부르게 한다. 젊은 북한인 김정일이 드레스덴에서 홀가분하게 몇 해를 지내고 있을 때 몇 시간 동안 공부하기,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하기, 엄격한 훈련, 그 모든 것을 에밀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렬은 어린 시절부터 배웠지만 거의 25세의 청년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부유함과 주민들이 높은 교양 수준이 있는 세계, 요가 활동이 가능한 세계이다.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러스톡에서 운하건설을 할 때 사이지 노동 투입이나 가을 추수에 투입될 때 도와주어야만 하더라도 자유와 같은 것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는 세계가 열렸다. 한 번은 드레스덴에 있는 대부분이 다른 북한인들보다 독일어 실력이 훨씬 뛰어난 정률류가 10명의 다른 북한 대학생들은 여름방학 동안에 특별한 명령을 받는다. 엄격한 비밀 유지와 차단된 공간에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감시를 받으면서 젊은이들이 평양에서 열리는 중앙위원회를 위해 텍스트를 번역해야만 한다. 이 서류들은 다름 아닌 친위대의 서류들인데 이것은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중앙위원회가 북한의 지도부에게 단기간만 사용하도록 맡겼던 서류들이다. 독재자 김일성이 히틀러의 앞잡이를 참조했는지 그리고 그의 탄압기술을 전수받았는지 북한 대학생들은 알지 못한다. 정률에게도 설명해 줄 수가 없다. 평양의 당이 왜 독일 파쇼주의자들이 문건들을 필요로 하는지 기계공학도 정률은 물어보지도 못하고 번역을 하러 온 다른 사람도 감히 질문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한 가지 말만 듣게 될 뿐이다. 그들이 지시에 대해 절대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사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에서 마지막 남은 개인의 자유는 사라졌다. 민영 회사들은 모두 해체되었거나 국유화되었고 모든 농장들은 제1차 토지개혁에 따라 다시 강제로 집단화되었으며 소련과 중국이 대규모 원조로 산업화되었다. 이미 일본의 식민 통치자들이 한반도 북쪽의 중공업 건설에 대한 토대들을 만들어 놓았었다. 풍부한 원료 때문에 이 지역은 산업 생산을 위한 이상적인 산지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또 맡았을 때 그들은 중공업이 다른 어떤 종류의 경제 발전보다 우선한다는 위대한 소련의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는 가장 먼저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었다. 전후 제5년도 되지 않아 피해들이 복구되었고 이전에 폭파된 도시들에서는 신속하게 높은 건물들이 연이어 세워졌고 산업 생산은 다시 전쟁 전 수준에 도달했다. 북한 설립자 김일성이 창설한 정치제도 역시 소련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스탈린 사망 후 3년까지 모스크바의 새로운 지도부는 사망한 독재자에 대한 개인 숭배에 대해 제24 소비에트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유죄 선고를 내렸다. 이러한 종교에 고무되어 평양의 당 간부들도 북한이 확실하게 잘못된 발전을 가감히 비판하려고 하자 김일성은 무자비하게 반격한다. 전체 간부들이 숙청되고 전쟁에서 높은 소원을 받은 장군들은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는다. 일부 모스크바 또는 베이징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잠재적인 위험 세력들에 대해서도 강제로 사형이 집행된다. 당과 군에서 결혼이 생기는 주요 자리의 독재자는 자기가 신임하는 인물들을 배치한다. 과도한 요구에도 고분고분한 정정교육을 별로 받지 않은 훨씬 더 충성스러운 인물들로 빈자리를 채운다.
1950년대 말에 당과 군에 대한 김일성의 장악은 새처럼 단단했고 최고 통치자로서의 그의 위치는 전복할 수 없게 되었다. 너무나 가난한 농부 아들에서 독재자로 변신한 각오 게릴라 전사 김일성은 심지어 곧 자기에게 위대한 수령이란 칭호를 쓰라고 요구했다. 어쩔 수 없이 인민은 정권에 대한 확고한 충성을 그에게 표명해야 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시를 받았고 스스로 고위당 간부와 군의 고관들이 직속이 되어야만 한다. 모든 전화 통화는 도청되며 국영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도록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납으로 봉인된다. 어떤 사람들이 어느 도시에서 거주하는지, 어느 도시로 그들이 여행을 가도 되는지는 당이 엄격한 통제 아래 놓여 있다. 오갑이라는 날카로운 미풍은 북한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멀리 독일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기 시작했다. 북이 상황이 악화되자 김정일은 드레스덴에서 조용하게 몇 년을 보낸다. 동독에 있는 약 1,000명의 북한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2주간 교육을 받기 위해 포츠담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특별 비서의 명령으로 일찍 일어나 체조를 하고 무엇보다도 몇 시간 동안 앉아서 특별히 평양에서 파송한 단 간부가 강연하는 말을 하나하나 듣고 적는다. 김일성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그가 구상한 국가 지도부 체제의 장점에 대해 공산당의 성과들에 대해 교육받는다. 특히 특수한 북한 공산주의, 즉 민족주의와 외부 세력에 대해서 될 수 있는 한 영역을 크게 넓히겠다는 희망이 혼합된 북한에서 발전시킨 주체사상에 대해 설명하고 주체사상이 나온 보기 드문 성과들에 대한 강연 내용을 기입한다. 김일성의 삶, 그의 영웅적 전투, 그리고 그의 선행에 대한 김일성의 저서들을 암기해야 한다. 부연 설명한 모든 논제에 이르기까지 들은 것과 읽은 것을 날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태함이나 복종급으로 눈에 띄면 즉시 북한으로 소환된다. 김정일은 자유의 바람이 가라앉고 있음을 감지했다.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에 대한 강연은 그를 몹시 지루하게 만들었다. 그는 끝없이 길기만 한 특별활동 시간에 같이 토론하고 강요된 자아 비판에 따르고 강요받은 대로 자기 동료들을 비판하고 있다. 단지 비방 말고는 비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평가되는 이 대학생 재판이 매일같이 집행되는데 이 재판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경우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기계공학도 김정일은 전체 2주간의 교육이 다름아닌 세뇌이며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농고로 학생들에게 재갈을 물려놓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 교육에 대해서 서서히 웃음을 품는다. 다른 모든 대학생들처럼 그는 자신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경솔한 말을 하거나 잘못된 표정,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김일성의 위대한 지혜에 대한 비판이며 배반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으면 북한에서 정렬이 이력적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심한 경우 그의 가족 모두가 강제노동 수용소 또는 감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포츠담에 있는 북한 대학생들은 김일성의 통치에 대해 몹시 괴롭고 긴장한 이야기를 저항 없이 참고 견디고 있다. 절대로 그들은 그들의 웃음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포츠담에서도 말을 안 하고 나중에도 안 한다. 그러나 주의 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료들에 대해 적인 비판을 할 때 되도록 자신을 적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김일성 참가 세미나들은 이제부터 매 여름마다 반복된다. 1950년대 말부터 해외 유학 중인 북한 사람들은 현지에서 일주일에 한 번당 고위 관료가 감독하는 회의에서 의무적으로 자아 비판을 해야 한다. 그의 명백한 목표인 졸업을 염두에 두고서 김정일은 북한 지도부의 점점 더 심해지는 가혹한 통제를 참고 견디고 있다.
27세 먹은 이 남자는 7년 안에 그칠 줄 모르는 배움이 무료였고 특히 그가 직접 자신이 위대한 개인적인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려고 하지 않는다. 고압 중기기간에 대한 그의 석사 학위 논문이 통과되었고 야심이 있는 젊은 북한 청년은 졸업시험에서 월등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모든 압박에서 해방되어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석사 학위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1962년 무더운 7월이 어느 날 아침에 에밀이 대학생 기숙사 식당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갑자기 몇 명의 북한 공안원이 호란으로 돌진해 들어와 모두들 즉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당장 필요한 것만 챙겨 짐을 꾸려라. 우리는 즉시 떠난다. 정렬은 놀란 기와 가운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아직 주저하고 있는데 그들은 서두르라고 거칠게 몰아붙인다. 빨리빨리! 그 말만 할 뿐이다. 설명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명령만 할 뿐이다. 대학생들 모두 비행기를 탄다. 오늘쯤으로 아무도 예의는 없을 것이다. 무거운 수화물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고 아무튼 그들은 모두 돌아가야 한다는 설명을 들을 뿐이다. 충실한 단기간원들이 아침 식사도 채 마치지 못한 대학생들을 이미 준비가 돼 있는 버스들에 태우고 공항으로 급하게 질주했다. 그들이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어떤 학생에게도 생각할 시간이나 도주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률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정광석과 같이 몰래 사라질 가능성은 없다. 자신이 분노를 눈치채지 못하게 그는 고함을 치는 기관원들을 얌전히 따라간다. 버스에 앉아 모스크바 평양 간 비행기를 탔다. 한꺼번에 북한 대학생들 모두를 동독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비행기들을 준비해야만 했다. 기다림 속에 고요가 흐른다. 이따금 흐느낌 소리만 들릴 뿐이지 아무도 반항하지 않는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는다. 왜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떠나야만 하는지 아무도 해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률 또한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큰 충격을 받았다.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모범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조처가 떨어진 것이다. 어떤 죄도 범하지 않은 그는 7년 동안 공부만 하고 배우기만 했다. 그는 당의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도 없다. 그는 자신을 붉고 혁명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당과 국가를 위해 충실히 봉사하고 있으며 소득으로 도주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항상 모든 것을 옳은 방법으로 해온 나, 왜 나야? 라는 말이 미쳐 날뛰고 있다. 그가 의심하면 할수록 그는 더더욱 다시 곧 동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데 희망을 건다. 그렇지만 대학생들이 평양에 착륙하자마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북한 대학생들 모두는 동시에 모든 사회주의 형제국들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평양에서 즉시 여러 개의 큰 호텔로 나뉘어 배치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가장 위험한 질책을 문제들 중 한 가지, 즉 스탈린이 수성지 마르크스의 본디 주장을 수정하려는 태도를 비난조로 이르는 말,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해외에서 수성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는 대학생은 40일 동안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머리를 닦아낸다. 다시 말하자면 비판, 자아 비판, 김일성의 업적에 대한 찬양, 몹시 미운 후계자 호르시초프가 북한이 스탈린 수성주의를 재촉한 것처럼 수성주의를 큰 목소리로 저주하기 등의 교육을 받는다. 그 대학생들은 해명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성스러운 산인 백두산으로 쫓겨간다. 하루 종일 행군을 해야 하고 먹을 것은 잔혹할 만큼 거의 없다. 수백 명의 대학생들은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 걸러지고 학업증 받은 나쁜 점수 때문에 금지된 연애 사건 때문에 당에 대한 열정 부족 때문에 벌을 받는다. 자기에게 어떤 실수도 질책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으로 김정일은 자신에 대한 절차를 참고 견디지만 그의 가장 똑똑한 동료들 중 몇 사람이 석탄 강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도록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지켜보며 점점 흥분한다.
정렬은 결코 감히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할 것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강제 고국 소환을 어렴풋이 예상한다. 아주 청명한 젊은이들을 이용하지 않고 그들을 노동시에서 낭비시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북한 체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입힌다. 그가 좋아하는 책들, 노력하고 전략해서 구입한 두된 사전과 백과사전들, 전공 서적들 그리고 소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렬은 이제 결코 알 수 없다. 40일간의 세뇌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마침내 그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만 할 뿐이다. 당은 젊은 기계 제작자를 평양에서 동북쪽 약 300km 떨어진 산업도시 함흥에 있는 령성 화학 공장으로